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시도 그렇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마다 늘어나는 보조금 때문에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만 해도 이제 2007년도니까 거의 20년 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초기 모델이 일단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들은 계속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처음 시행할 때 뭐 개월수가 1년 풀은 아닙니다만 시행 당시에 부산시가 지원했던 금액이 약 31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 2022년도 그때부터 해서 2,700억 규모로 한 9배 정도가 늘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3천억 원 전후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적자가 이렇게 쌓이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건비가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면서 이제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한 시내버스의 수입원 하면 요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용하시는 분들 요금인데 최근 요금 인상이 2023년 10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언제 올랐냐? 2013년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올랐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수입은 한정돼 있고 지출은 계속 늘고 하니까 네네. 적자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더 좋지 않은 시그널도 있는데요.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노동자들이 받는 정기 상여금 또 수당 이런 것들도 다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한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이제 더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지난해 부산에서도 첫 파업이 있었죠. 반일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내버스 파업 사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예. 제도 시행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매년 3천억 원 규모라면 부산시 가용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최근에 이제 그 대중교통 특히 이제 시내버스 개선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아마 올 초에 중용제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용역에도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아무리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요리조리 짜본다 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는 이 수입 구조 또 지출 구조 그리고 이 노선권 혹은 노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만에 요금 인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10년간 오른 인건비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엄청난 금액의 이제 예산이 들었고 거기다가 각종 물가 상승 또 원자재 상승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용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요금 인상도 카드 기준 당시에 350원을 인상을 했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래놓고도 이제 어린이 요금 무료로 없어지고. 했죠. 또 네. 그 동백전을 활용한 45,000원, 또 동백 패스라는 걸 또 9만 원까지 하면 9만 원까지는 또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비용도 또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이후에는 또 수입이 발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50원 인상에 따른 그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요금 체계와 동시에 표준 운송원가 뭐 산정 기준이라든지 또 지출 구조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수입원에 대한 대책이 뾰족하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만 줄이는 데는 뭐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서울시장 여권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중공영제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버스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요걸 좀 분석해서 부산에 좀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라는 뭐 논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선권. 그러니까 각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러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내가 10개의 노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노선권이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허가해주고 뭐 허가를 다시 가져오고 맞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보면 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자기의 재산적 권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노선을 지금 손주도 그 노선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 회사의 이제 경영자로 계속 네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상속이 된다고 약간 이런 생각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이 상품권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뭐 네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선권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이게 그 뭐 사실 대법원 판례 그럼 이게 실제 그렇게 할 수 없나? 할 수 있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근거 없이 뭐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어떤 비리가 아주 강력한 비리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그 자체를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준운송원가의 이윤 보전. 그러니까 이 이윤 보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민간이 어쨌든 주차장도 공급을 하고 네. 버스도 본인들이 사서 네. 뭐 시의 보조를 받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재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적정 이윤이라는 걸 보전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보전을 없애라 그러면 인건비도 다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노선 조정을 통해서 수익 중심 노선으로 민간에서의 노선권을 다시 배분을 해라. 네네.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노선으로 다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이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시로 치자면 정책 노선 같은 건데 그렇죠. 이런 노선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차라리 공공버스로 전환하자. 말하자면 공영제로 전환하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제안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예. 근데 이게 이제 부산과 서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서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서울은 지금 시내버스 회사를요 사모펀드가 사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재산권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민간 회사들이 뭐 이거 앞으로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싶으니 사모펀드가 거액을 들여서 사겠다 하면 이제 팔 수 있는 거죠. 예. 그 매각을 했는데 사모펀드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을 다시 이제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이거 뭐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올릴 그렇죠. 것이고 예. 아니면은 뭐 운영 비용, 네. 이자 부담 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 가지들을 올려서 이제 해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만큼 보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도 부산시처럼 총액 보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실비 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 네네. 표준 정원가 한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더 부산보다는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은 일단 사모펀드는 없고요. 대신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이 규모가 좀 적은 회사들의 지금 지분들을 사들이는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건 아마 일정 부분 계속 요구하는 규모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는 있지만 부산도 그렇다고 해서 사모펀드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좀 점검해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수익 노선을 우선 배분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이제 가장 좋았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선 조정권을 대신 가져온 거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민간회사 때 민영제 때는 돈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집중 투입했다면 지금은 이제 돈이 안 되는 노선에도 강제적으로 노선 조정을 해가지고 A 회사가 원래 수익이 좋았던 회사인데 예. 요거를 이제 B 회사 수익이 안 좋던 B 회사의 노선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수익 구조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네네. 그럼 우리 노선 돌려줘.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 지금처럼 정책 노선을 돌리려고 했을 때 공영제의 요소가 바로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뭐 정원호 구청장도 이걸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었겠죠. 다만 네. 어떤 식으로든지 좀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부산시도 그런 부분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갈등이 커질 우려는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익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데 네. 관에서 할 수 있는 그 강제력을 띈 정책이라는 게 사실 몇 가지 없어요. 그렇죠. 이 수수료 수당이 부분은 없죠. 예. 예. 그러면 부산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도 적자가 커지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바로 이 정책 노선, 예. 말하자면 비수익 노선을 확대해 온 것도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한 144개인가 그 정도 노선이 있는데 실제 한 30여 개 정도가 정책 노선입니다. 근데 네네.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수익금이 1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대가 움직이면 표준운송원가가 한 86만 원인가 84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수익이 1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70만 원 적자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를 내는 거죠. 근데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공제를 도입해가지고 예전에 정관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노선버스를 투입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지역 신도시를 활성화시킨다. 명지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제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방법이긴 하나
지출 구조로 보면 지출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적자가 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과 달리 부산은 여전히 이제 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도심, 외곽 지역,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시내버스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 요인도 있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안이 뭐냐라고 보면 요즘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DRT. 네. 오시리아에 가시면 마치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만 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버스도 중형 버스고. 그러니까 이래 되면 표준 성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DRT를 늘려라. 오히려 이제 정책로에서 대형 버스는 빼내고 오히려 중형 버스에 그리고 표준 운송가를 적게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적극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도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높은 구간에다가 오히려 버스를 누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하면 감사 명분도 생기죠. 지금은 감사하라면 감사 안 하죠. 네네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노선을 배분해주고 수익성을 조금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운영에 방만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도려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원가가 좀 덜 들어가는 대체 수단이 있다 그러면 대체 수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방법이 막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이게 여러 번의 용역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뭔가 체근을 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았는데 네. 결국 다시 또 원점이고 네. 또 원점이고 썩 이렇게 방법을 찾지는 못했는데 요 근래에 저는 좀 눈여겨봐지는 게 밤에 그 자율주행 하지 않습니까? DRT 구간은 이 자율주행 버스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어쨌든 그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공영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비용이 자체가 낮아지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내버스가 요즘 최근 파업 때문에 갈등이 좀 커지고 네. 있습니다. 올해 이제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이제 멈추면서 필수 공익사업 지정,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필수 공익사업 지정에서 파업을 좀 못하게 막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어쨌든 버스 회사는 민간 회사지 않느냐. 네. 약간 지금 안 되는 거죠.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필수 공익 사업 하면 도시철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는 네. 이제 아무래도 공영제로 운영되다 예, 보니까 뭐 도시철도, 철도, 전기, 수도, 병원. 그러니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필수 공익 사업이라고 해서 파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필수 인력은 반드시 투입하도록 네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지금 필수 공익 사업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보니 이게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정부는 완강합니다. 이 부분 정부는 절대 뭐 도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철도를 약간 기간 산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뭐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안 된다 이거 필수공익 사업 해야 된다. 전에는 파업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파업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부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있었고 올해도 잊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이 또 이틀씩이나 했으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게 ILO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아주 이거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의 최후 수단인데 이걸 막아서 우리의 그럼 권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준공영제는 민간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적자를 세비로 다 보전하고 있으니 부산 같은 경우 실비로 다 보전하고 있으니 도시철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 부산 같은 어느 다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네. 지방지자체 같은 경우에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없으니까 필수 공익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예. 사실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뭐 4점 몇 프로였고 네네. 올해도 6점 몇 프로였다 하더라고 가동률이. 네네. 그러니까 예, 거의 예. 안 움직인 거죠. 시민들이 뭐 굉장히 혼란을 겪고 불편을 겪는 건 뭐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시내버스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일견 논리가 있는데 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준공영제라는 게 결국은 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철저하게 그렇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냥 뭐 민간 회사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물음표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산도 파업이 진행되면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중공연제 개선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요. 예. 미국은 공영제라서 뭐 전면 파업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네. 하고 있고 대신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도 최소 서비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필수 인력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투입을 해야 최소한 되는군요. 몇 퍼센트 네네네. 아니면 시간대별로. 네, 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파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파업의 효과는 누리게 하되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필수 공익사업처럼 강력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이런 쪽은 약간 중공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최소 뭐 50%는 운행을 하게 한다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 이런 때는 시민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노동 현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공장을 좀 가동을 멈추는 거랑 또 시민들이 어쨌든 이용해야 되는 공공성이 있는 이런 사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용하는 상당수의 이용객들이 노약자 아니면 학생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승용차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중공영제 이후에 노동자들의 처우가 뭐 모든 임금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민영제보다는 좋아진 게 분명하고 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것도 이런 것도 고려해 보면 어쨌든 좀 양보를 좀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더 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버스가 그러면 사양 산업이냐 아니면 미래가 밝은 사업이냐 봤을 때 앞서 말씀하신 좀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게 본격화됐을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네네. 또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외면해 버리면 사실 사업장이 더 위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 상생하기 위한 뭔가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버스 회사들도 아무리 재산권이라고 하지만 노선권이라는 게 버스 산업 자체가 축소되면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회사도 또 노동자도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서로 좀 불편하지 않은 서로의 불편함을 조금씩은 희생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지속성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소 서비스 법과 같은 이런 내용들의 좀 보완책은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기술의 발전이라는 파고 앞에 이제 놓여 있잖아요. 네. 정말 빠른 속도로 뭔가가 재편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네. 지금 당장. 다음 소식은 부산의 해사법원 관련 내용입니다. 해수부 이전과 함께 또 하나의 수건 사업인데 여기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안 소식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하셨을 네. 것 같은데 해사법원 관련 법안이 지난 3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공식 법안명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인데 일단 부산과 인천 여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하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는 다음 주 이내에 아마 법안이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 날 임시청사를 활용해서 우선 개원을 하게 되고요. 2032년 3월에 신청사를 정식 개청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사법원 필요성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해수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까지 설치되면 아무래도 이제 해양수도로서의 예. 갈 길이 좀 발걸음이 좀 더 가볍고 빨라지지 않겠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부산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서 주요 사건들이 다 해외에서 처리가 됐고요. 관련 산업의 발전도 좀 더뎠지야. 그러니까 이게 왜 법원 설치가 더졌냐? 사건 수가 별로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적게는 뭐 한정하면 60에서 많게는 300건. 이것 때문에 법원을 또 만들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반대 논리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번 법안 명칭에서 보다시피 국제 상사 건까지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다 해양행정이라든지 뭐 수상 관련 사건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1000건 이상의 사건들이 이제 수임이 될 거다 네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전문 법원이 없다 보니까 주요 사건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런던으로 가거나 싱가포르로 갔어요. 근데 이게 나가면 돈이 뭐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국내에서 송사가 걸려도.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정도로 엄청난 돈들을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해외로 반출되는 건데 비용들이. 근데 이제 국내에 이제 특히 이제 해양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법원 같은 게 회사 전문 법원이 필요했던 게 분명했던 거고 어쨌든 전문 법률 서비스 중심지가 되면 일단 고부가 가치 지금 뭐 부산 변호사들이 열심히 이거 공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인력도 당연히 이제 유출되고 거기에 이제 인력도 보완되고 예. 거기에다가 일자리도 이제 고부가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으니까 여기 회사 금융과 해상 법률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 확실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법원 규모 물론 이제 법원 규모나 인력이 얼마가 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부산으로서는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부분들도 좀 보완이 될 필요는 있겠죠. 예. 한 가지 더 소식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4일 국회 교섭단체 바로 어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안을 발표했고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소통도 있었는데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뭐 여야가 이런 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방법인데 네네.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주목해서 봤거든요. 장동혁 네. 대표가 뭐 국가 균형 발전 물론 뭐 법인세를 제로로 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표명했다 대단히 관심 있게 봤는데 수도권 언론에서는 이거 한 권도 다루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뭐 하여튼 지역 언론에서는 이 대서특필인데 수도권에서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만 그러니까요. 16세 뭐 투표권 이것만 관심. 투표권이 가장 네, 컸죠. 그것만 관심을 두고 있던데 어쨌든 저는 뭐 현실적인 내용을 떠나서 지방선거 앞두고 기회는 오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장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지방분권형 개헌 이번에 원포인트라도 하자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게 헌법적으로 어쨌든 보장이 돼야 법률이든 내용이든 이런 게 되지. 지금 사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말이 자꾸 헛도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헌법상 이게 규정돼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 제도화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게 국회의장이 이전부터 탄핵 전국에서부터 이거 얘기해가지고 욕도 먹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마지막 자기 임기를 마치기 전에 국민들에게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좀 선물처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아, 예. 한번 논의가 크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지방선거에 좀 담아내면 어떠냐 국민투표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무산되면서 그냥 전국이 흘러갔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사실 지방분권형 개헌 이거 하자고 할 때 가장 컸던 건 뭐냐면 아니 개헌을 할 것 같으면 지금에 있는 대통령제부터 좀 개헌하자. 계속 그런 얘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3분의 2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발의 맞습니다. 3분의 2가 필요한데 정말 대승적으로 이건 해놓고 본인은 밥그릇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중선거구제를 하든 뭐 중임제를 하든 그건 좀 천천히 하면 어떨까? 2월 안에 뭐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뭔가 좀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살짝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전 정부와 확실하게 하나 다른 점은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예. 어떤 균형 발전, 지방 분권.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서로 이게 다 나누잖아요. 5명이 만났는데 저 이철우 경북지사는 당장 일단 뭐 법률 다 필요 없고 우선은 통합부터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채우면 된다. 그 자기 욕심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계격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저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원포인트로라도 해서 우선은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은 그 위에 그거는 또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선 지금 지방선거는 지방의 어쨌든 현안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럴 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은 뭐 네. 반이 조금 안 되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 듭니다만 바람은 99%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에 대해서 뭐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균형발전안을 발표를 했고 네. 또 우원식 의장도 지방분권 그럴 것 같으면 개헌하자. 네. 뭐 지방시대위원장 당연히 얘기할 거고
그러면은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만 정말 지방분권 개헌 자체가 굉장히 한번 해볼 만한 시도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원 포인트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지방분권 개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획기적이죠. 예.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데 좀 불투명한 것 같긴 해요. 불투명하긴 한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영수회담 같은 거 한번 네. 그냥 대승적으로 받아줘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그래 뭘 원하냐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럼 지방분권 개헌 동의해라 당신들. 그렇게 얘기 한번 하면은 이걸 원포인트를 일단 우선하고 대통령 권력구조 이거는 차제 다시 논의하자. 이 정도 제안하면 대통령 인기가 그냥 지방선거는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더 뭐 안 할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하여튼 수도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부산 네.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산 구름 낀 하늘